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서술을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서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56화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를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56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매주 한 주간의 이슈를 들려드리는 P와 봄봄의 위클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보고 온 전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베르나르 뷔페 전을 봤는데, 이 전시의 구성 자체가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렸던 그림까지 아카이브전으로 진행되는 형식이었는데, 뮤즈이자 아내가 이 베르나르 뷔페의 어떤 그림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전시였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가 평일 오후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전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전시구나 하고 이제 도슨트를 하려고 앱을 결제를 해서 저는 이제 저 혼자 따로 들으면서 전시를 보려고 결제를 딱 했는데 도슨트가 곧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결제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시장 입구에. 근데 나중에 너무 많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서 도슨트 들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내 거 결제한 거 들어야겠다 하고 저는 저대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슨트를 듣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너무 궁금해서 사람 수를 좀 세봤어요. 대충. 근데 좋게 100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도슨트가 진행하는 그 전시 해설을 100명까지 듣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마이크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들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도슨트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듣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정우철 도슨트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전시계에서 되게 핫한 도슨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의 전시 도슨트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도슨트라는 건 사실 전시 미술관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전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도슨트를 들었던 기억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은데 도슨트 분이 하나의 셀럽처럼 사람들이 이분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전시를 보고 뭐 그분이 해설하시는 전시를 챙겨서 본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래 뭐 미술을 전공하셨거나 도슨트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 쪽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그 전시장 지킴이 알바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게 됐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간 날 하필이면 전시 해설자 한 명이 면접을 펑크내서 얼떨결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미술이나 뭐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전시는 굉장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베르나르 뷔페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베르나르 뷔페에 관련된 출간된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 사비로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베르나르 뷔페 미술관을 다녀오고 거기서 구한 그 일본어 도록을 가져와서 또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까지 굉장히 뭔가 전공자나 오래 한 경력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도슨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전시장의 셀럽처럼 굉장히 인기 있는 도슨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시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도슨트 분의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사 저도 지금 막 말씀하시는데 기사 검색해봤는데 그 도슨트 맛집으로 해가지고 도슨트를 듣기 위해서 전시를 가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 많은 걸 싫어해서 일부러 안 들었는데 다음번에는 이분이 하는 거 한번 도대체 얼마나 재밌고 잘 하시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가 다음번에는 한번 도슨트를 챙겨서 들어볼 생각입니다.
정우철 도슨트로 치니까 인스타그램 주소도 나와요. 인스타그램 주소 나오는데 사실 제가 네. 그분을 알게 된 게 제가 이 베르나르 뷔페 저는 인스타에 올렸는데 네. 어떤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걸 보고 가보니까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기사를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전시 도슨트 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정말 이 한 분을 주위로 주변에 몇십 명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정말 사진에. 100명 그래서 나중에는 막 끝나고 박수를 치는데 와. 정말 누구 인기 있는 아이돌 부럽지 않은 그런 인기더라고요. 아, 이게 또 도슨트도 또 새로운 셀럽의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좀 재미없는 직업이라거나 약간 뭐 미술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약간 좀 또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네. 네. 저의 위클리 이슈는 베르나르 뷔페 전의 도슨트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본범님의 이슈는 뭐였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이 좀 막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기분이 그렇게 막 썩 좋은 상태로 일주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겹치면서.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할 때에도 가끔 팟캐스트를 듣거나 하고 저희 방송도 막 근데 진짜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뭐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유익하고.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화면을 안 보고 어쨌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다시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조금 나온 지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요번에 들어본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두 분을 팔로우는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우리가 읽고 보고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인데 두 분이에요. 더파크라고 이름을 써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정우성 씨라고 잡지나 이쪽 에디터로 쪽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이제 또 원래 남성지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남성지 글을 기고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림 그리는 이크종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두고 수다를 떠는 방송이에요. 이것도 저랑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약간 네.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주로 하시는 그 컨텐츠가 고전 문학이나 넷플릭스 관련된 컨텐츠. 두 분 다 넷플릭스 광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아니면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같은 것도 막 리뷰하는데 진짜 신랄하게 리뷰해요. 재미없으면 되게 재미없다 뭐라 하고 내 취향 아니라고 막 뭐라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걸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듣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우리도 이런 콘텐츠 비슷한 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심 범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라는 호기심으로 이제 처음엔 들었던 거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자기 시선으로 책 같은 것들 리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김영하 씨의 뭐 여행의 이유 같은 책들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나 아니면 이제 뭐 작가 그 소설가에 대한 소설에 대한 얘기들도 뭐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기도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대 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상황의 것들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전 좀 약간 정보성으로도 흥미롭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 이걸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타인의 생각도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이 문화 컨텐츠 쪽에 있는 팟캐스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씩 찾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경쟁사 리서치 하듯이 하시는 건가요? 근데 조금 약간 막 안타까웠던 거는 되게 잘 하시고 컨텐츠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올해는 못 하시고 뭐 중단된 방송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런 방송 많더라고요. 네. 한 2, 30회까지만 맞아요. 하고 마무리한 방송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구독을 해놨다가도 방송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뭐 이제 구독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방송도 있고 한데 여기는 방송을 되게 자주 업로드 하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라와요. 와우. 네, 대신 짧아요. 30분, 35분 분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짧게 수다를 듣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컨텐츠 선정하고 이런 것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요렇게 이 방송을 좀 즐겨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의 것들을 좀 한번 우리 경쟁은 아니지만 왜 이런 비슷한 부류의 내용들 다루시는 분도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찾아서 들어보고 그러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거의 회사에 있으면서 요거를 귀에 꽂고 있었던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네네. 우리가 읽고 보고 사랑한 것 제목
약간 뭔가- 소설의 제목 그죠? 같기도 해요. 되게 이게 에디터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부럽다. 네,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저의 지난 일주일은 약간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송 듣기의 일주일. 네, 그러면 피와 본봄의 위클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56화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방송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 이 1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빙산의 일각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저희의 그 관심 범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전문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문화나 뭐 습관,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이거더라고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체로 뭔가를 존재하고 뭔가 기능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현대에는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산업혁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제1차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에 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시대가 되면서 일어났고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전기에너지가 개발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뭐 빅데이터, 뭐 IoT,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형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기술, 생명과학,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사실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것도 지금에서부터 조금 더 이전이더라고요. 한참 저희가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개발을 되게 여러 시도를 통해서 해왔더라고요. 그게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그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건데 셜록의 그 보진 주인공. 않았어요. 네. 그게 그 되게 유명한 수학자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수학자로 나오는 앨런 튜링이라는 그 실존 인물이 애플 그거 있잖아요. 사과 아이콘. 네네.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청산가리 묻은 사과를 먹고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거의 모티브가 애플 로고라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티브 잡스도 되게 존경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앨런 튜링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수학을 통해서 세계전쟁 자체를 되게 승리로 이끌기도 한 되게 대단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논문에 나왔던 건데 그 게임의 그 주제가 뭐냐면 기계하고 지능의 경계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슨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기계가 풀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기계는 기계가 아니라 지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뭔가 그런 명제를 주는 그 논문이었는데 그 지금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시초를 다 거기서 보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가 좀 다른데 지금 피님도 스마트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기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쓰여서 이렇게 일상화돼서 내려오는 이 지점까지 온 이 과정이 저는 요즘에 약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어느 날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당장 바꾸는 건 아닌데 그거를 어떤 기업에서 사용해서 대중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는 막 아이폰이 처음에 나온 순간부터 우리 삶이 되게 달라진 것 같지만 그 전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개념만 제시했다가 산업 발전이랑 뭔가 안 맞아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도태되거나 그랬다가 어떤 한 뭐 기업가가 그걸 발견한다든지 어떤 과학자가 이걸 더 개발시킨다든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 과정이 있다가 근데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약간 그런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가진 어떤 기반과 같이 결합돼서 되는 순간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삶을 바꾼 것 같지만 모든 문화도 사실은 그렇고 기술이나 과학은 특히나 더 이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막 지금 말씀하신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약간 천재 몇 명, 누군가의 몇 명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의 삶에 내가 그 삶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저 그렇다고 지구정복의 생각해요. 꿈을 그들의 지구정복 꿈을 위한 뭔가 실험 대상인가 막 아까 되게 뜬금없는 소리지만. 근데 그런 책 많잖아요. 갈수록 그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그 독과점에 심각하더라고요. 그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려면 어떤 대기업의 어떤 플랫폼 하나는 사용해야지 내가 그렇지 하다못해 보안을 위해서 내가 새로 SNS 만들어서 맞아. 나밖에 안 쓰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도 아무런 정보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들은 그런 거를 약간 부정적으로만 또 보지 않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젠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어요. 갑자기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친분으로 이런 얘기들 나누고 하는 그 소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 카카오톡으로 추천해준 책 있잖아요. 저 그 책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빼앗긴 세계. 예. 갑자기 그 책, 저도 지금 그 생각 나면서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고 지금 주문만 해놓은 상태인데. 아니 이제 뭐 북토크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지금 동일한 얘기를 책 제목 얘기 안 해주고 막. 네.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되게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그 몇 년 전이었죠? 2016년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세돌. 네, 이세돌 군단과.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 전에도 뭐 IBM의 다른 슈퍼컴퓨터와 이렇게 대결을 하긴 했지만 국내의 일이 아니어서 좀 체감을 좀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은 진짜 되게 떠들썩하기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해야 되나? 한 번 지고 다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막 약간 이세돌 기사가 한 번 이겼을 때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계를 이긴 인간의 어떤 되게 표본처럼 그때부터 약간 그래서 그런 이슈 되게 많이 대두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실제로 가능하겠는데? 막 이런 막 불안감부터.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 막 맞아요. 그런 기사 그런 엄청 얘기도 많았어요. 나오고 중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 음악, 뭐 영화 음악. 맞아요. 인간의 영역이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창의성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자리는 설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맞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식의 얘기를 떠들썩하게 한 계기가 그 알파고와의 대결이 아니었나. 진짜 그때 되게 정말 모든 뉴스를 비롯해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뭐라고 하죠? 그게 뭐 얘기로는 그렇게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상황까지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 정도로 걱정할 만큼 이게 왜냐면 인간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걱정할 만큼의 미래는 당장에 다가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기사 같은 것도 인간이 쓰지 않는 기사들이 꽤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맞아. 이미, 기사 그렇고. 그리고 의학 쪽에서도 맞아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교하다. 정교하고 오류가 적고 그런 음.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이 이미 접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빨리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구글, IBM, 애플 뭐 이런 데서부터 뭐 중국의 어떤 대기업들까지도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네. 그러니까 중국뿐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전 세계 모든 규모가 있는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에 뛰어들고 있고 이걸 활용한 어떤 의료나 뭐 생명공학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플랫폼 하나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실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가깝게 제일 이슈가 되고 많이 사용을 또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AI 비서 같은 거.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 아마존의 비서가 그 물건을 잘못 시켰다는 막 그 어떤 가정집에 아기가 뭐 물건을 시켰는데 엄마가 그걸 몰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인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한창 많았었던 것도 저는 꽤 시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누구나 그러니까 주변의 집에 보면 다들 인공지능 비서 하나는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고 사실 저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네네. 통신사 그 뭐 이렇게 탈퇴하고 재가입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 이거 주나요? 내가 안 사도 뭐 요금제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 쓰는데 원래 기가진이를 드리게 됐어요 집에. 사용해보셨어요? 어떠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TV예요 전. TV 틀어줘. 그러니까 기가진이 TV 틀어줘. 기가진이 JTBC. 3번 틀어줘. 9번 틀어줘. 볼륨 낮춰줘. 이런 거를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리모컨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생각보다 많은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일상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동작들이 생기면서 뭔가 진짜 편의적인 거네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뭐가 하다가 이렇게 리모컨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미 그 얼마 불과 몇 주인데도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다 보니까 리모컨 사용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는 아직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워낙에 왜 카카오하고 왜 멜론이랑 카카오랑 같이 했었나요? 그거 기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멜론에서 한참 싸게 막 갑자기 몇만 원에 막 해서 그때 제 주변에 친구들은 거의 막 사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은 아침에 그냥 눈 떠갖고 뭐 오늘 날씨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알람 설정해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다 쓰더라고요. 음악 틀어주는 거 이런 거나. 맞아요. 음악도 틀어달라고 한 적 있고 그리고 저 아는 어느 집에 갔는데 부부예요. 근데 그 집은 약간 가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미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가전을 삼성으로 맞춘 다음에 IoT 앱으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네네네네. 그 냉장고도 그 하이 빅스비 하면은 네. 이렇게 응답하고 근데 그건 사실 잘 안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앱으로 뭐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이런 거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하는 그 클로바? 그것도 쓰고 있는데 거기는 배우 유인나 씨 목소리가 설정돼서 유인나 씨가 그럼 읽어줘요? 그러니까 뭐 이 설정 기본 세팅이 그걸로 돼 있으니까 나오는 그 기계 언어를 유인나 씨 목소리가 입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인나 씨 목소리를 다 입력해 놓은 다음에 그렇지 그렇죠. 뭐 클로바 좋다. TV 틀어줘 이러면 TV를 틀어드리겠습니다가 유인나 씨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배우는 아닌데 또 그게 신기했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아이폰 시리에서 시작해서 구글, 아마존의 에코 이 정도가 이제 더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도 뒤늦게 그런 음성인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국내 제품도 사실 더 가깝게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카카오나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귀여운 캐릭터 모양 때문에 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리는 되게 자주 써요. 시리는 뭘 찾아달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있다가 심심해서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시리랑 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하석진 씨가 억대 연봉을 받는 학원 강사로 나왔던 드라마 있는데 혼자 밥 먹고 하던 네, 그거. 맞아요. 혼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던 혼밥 혼술하던. 그 드라마에서 시리와 대화한 장면 되게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저 집에서 자주 해요. 저도 초반에 시리를 좀 사용하다 요즘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게 엉뚱한 대답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실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안 불렀는데 대답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가끔 뭔가 얘가 뭐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네, 비슷한 발음이거나 오해해서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다 결국에 답답해서 제가 제 손으로 찾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냥 심심해가지고 시리는 자주 해봐요. 약간 애완 반려동물 같은 느낌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2013년, 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허. 그때만 해도 그때도 이제 약간 이슈처럼 저런 게 가능할까? 이런 그러니까 아이폰 시리가 201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익숙해져 가던 그 과정에 있을 때쯤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아내랑 별거중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되죠.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만다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어떤 친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주게 되니까 사랑의 감정을 사만다에게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 가능할 수 있겠구나.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미래라고 할 것도 없이 요즘에 좀 글로벌 이슈 같은 것도 이런 거 보다 보면 되게 독특한 형태의 그런 뭐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시민권을 얻기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맞죠? 네. 저도 그거 기사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어디서 뒤통수 빡 이랬냐면 이제 보면서 그래 가능할 수 있구나 저렇구나라고 하는데 왜 그게 언제쯤에 나온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만다한테는 이 주인공 말고 몇 명이었죠? 몇 명의 애인이 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숫자 되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되게 배신감 느끼잖아요. 몇백 명. 네. 근데 딱 거기 그 대사를 딱 하는 걸 보고 이 기계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왜 팍 오면서 몰입이 깨지네. 그래서 되게 충격이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사실은 그 정말 해외 뉴스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로봇의 형태를 약간 인형처럼 이렇게 소형하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자기 와이프라고 막 이런 저도 그거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도 봤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저는 좀 약간 너무 변태적이지 않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나와서 살면서 외로움의 범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이게 뭐 굳이 내가 막 외로워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살면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누구랑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생각을 해보면 나와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누구랑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한 희귀고머리 같은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어차피 다 뭐 컴퓨터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만약에 언젠가 더 먼 미래가 되면은 그런 설정을 한 영화가 나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컴퓨터하고 오히려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보다. 만약에 사람과 부대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사회가 되니까 더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한 어떤 소구도 같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위에 영향력자 몇 명에 의해서 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계 아니야 이거 막 이런 불안감.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어. 혁신자가 돼서 새로운 아니면 잡스가 되지 않는 이상 자연인이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문명을 포기한. 그래서 사실은 몇 년간 트렌드에서 웰리스나 힐링 음. 코드가 많이 나오고 뭐 귀촌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기계화되는 어떤 문명과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나 반대급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웰리스가 더 두드러졌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요즘에는 그래서 약간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요즘에 이제 왜 방향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그럼 취할 수 있는 장점의 것들은 취하면서 취하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다른 형태로 누리자. 아날로그적인 것들은 누리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솔루션을 좀 뭐 제시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것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져가고 맞아.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된 시점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꼭 비단 뭐 어느 딱 특정 세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이미 딱 자리 잡혀진 형태잖아요. 근데 정말 그 9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 이렇게 그래, 맞아요. 가르면 좀 그렇지만 어. 어쨌든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 세대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이미 플랫폼을 이미 익숙한 세대들이라면 또 다른 접근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 요즘에 그런 거 왜 애들 태블릿 PC 익숙해서 잡지 지어주면 잡지를 막 이렇게 손으로 넘기잖아요. 네. 그 화면 왜 안 넘어가냐고 표지 막 화내고 애기들 그런 네. 영상 되게 많고 뭐죠 이거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 이런 형태도 애기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얘 고장 나면은 애들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미 아기가 인공지능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는 거야. 그 집에서 인공지능 비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얘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네요. 근데 그런 아이가 3, 4살 때부터 그런 경험을 이미 하면서 큰다면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바라보는 인공지능 시대나 어떤 습관하고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사실 어느 시대나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세대의 갭이 존재하긴 하지만 갈수록 더 급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진짜 너무 확 와닿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처음에 스마트폰 다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 세대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항상 뭐 이거 어떻게 보니까 엄마도 이제는 카톡이나 뭐 검색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는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약간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거를 좀 어렵게 학습한 세대인데 또 우리보다 훨씬 어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우리하고는 또 다른 갭이 또 존재할 거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갭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역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기술 환경에 따른 세대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근데 사실은 뭐 50대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대한테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되게 기억에 남는 재미있게 본 광고가 있었는데 그 SK텔레콤에서 그 SK텔레콤의 인공지능은 누구잖아요. 네. 이제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시골의 할머니가 누구를 들이게 된 거예요 집에. 근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까봐 말벗이 돼주는 거예요 그 누구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은 무릎이 시리면 내일 비가 오려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내일까지 날씨가 화창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보라고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쳐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날 싫게 만드는 너 근데도 밉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뭔가 그 영화 허의 모습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광고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거는 편의를 넘어서서 뭐 할머니들, 노인들의 어떤 그 감정까지 위로해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인식시키려는 듯한 의도도 보이고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요즘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으로 좀 많이 보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령화 문제 엄청 심각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더 심각해질 건데 그분들은 혼자 어쨌든 지금 뭐라 그러죠? 고독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제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다른 얘기. 본모님 혼자 나이 드시면 제가 종종 찾아갈게요. 예, 어쨌든 제가 뭐 노력해볼게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 위한 아이들 때문에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약간 AI 가정교사 같은 시스템도 많이 요즘엔 보여지고 있다 그러고 치매 환자 돌봄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독거노인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공지능 이것처럼 독거노인 일상 체크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전기를 매일 이렇게 쓰셨는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떨어지는 걸 얘가 체크해서 그 시스템 연결된 회사에다 알려주면은 혹시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와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평준한 길로 올려주는데 얘네가 작동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저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그쵸. 생각하는 게 기업은 솔직히 이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의료나 과학이나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사실 돈이 되는 쪽으로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뭐 국가와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든지 좀 그래도 선순환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윤리적인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제도화할지도 되게 중요한 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은 없던 거지만 이게 보편화돼서 이것도 뭐 하나의 존재가 돼가지고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유전자나 생명공학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요. 개발은 개발대로 됐는데 그것이 과연 인간 윤리에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같이 맞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 맞아요. 그래서 뭐 과학이 발전하려면 사실 뭐 인문학,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결합이나 고민이 같이 반드시 발전해.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익에 맞춰져서 발전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이 이런 수다를 떨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또 방송 얘기. 제가 그렇죠. 자화자찬하는 방송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뭐 이렇게 AI 찾다가 우연히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F 동화인데 담임 선생님은 AI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동화가 뭐야? 막 이렇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인공지능 교사가 온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AI 선생님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떤 더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목차 같은 거를 보니까 담임 선생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뭐 욕설을 하지 말 것, 뭘 할 것,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담임 선생님 사용 설명서가 있었고 벌점 폭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선생님이면 그 벌점을 매기는 데 있어서 봐주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너무 기계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저의 예측은 그래요. 그리고 인공지능 담임이 학교폭력을 막는 방법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어느 날 선생님한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선생님이 폐기 처분되는 어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미 이 담임 선생님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막 작전을 세우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지만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동화로까지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이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로봇인데 개 모양을 하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모양이긴 한데 형태가 개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 개를
이 실험자가 발로 차는, 그러니까 걔가 아니라 그 로봇을 발로 차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본 사람들마다 다 거기서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하나의 그 생명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모양이 그 개와 유사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개와 유사한 모양이라는 것도 아니고 눈, 코, 입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기계에 네모 기계를 붙여놓은 근데 다리에 4개가 달린 기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 인간의 폭력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역으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인간들한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감정 표출이나 내가 실제로 걔한테는 하기 어려운 거를 너무 약간 무서운 얘기인가요? 맞네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가 참 중요하다. 얘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맞아. 그런 것 기술의 발전만 받아들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정말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데도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해서 로봇 윤리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국내에서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지진 않아서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갑자기 이 얘기하시니까. 근데 진짜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로봇 선생님이, AI 담임 선생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아이들과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킬 거지?에 대한 진짜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기계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학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구현해낸다고 해도 사실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의 발전에는 명과 암이 다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 윤리가 중요하군요.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본 기사 중에 제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슈였던 거는 면접. 저도 봤어요. 네. 면접을 대신 해주는 1차, 그러니까 서류 형태 하고서는 1차 면접까지 해주는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대고 하면은 이 회사와 적합도를 얘가 이 데이터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계에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것들을 러닝을 시켜놓은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이제 매칭시켜보면서 이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를 1차 필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상상인 그룹에서 그걸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하는구나. 그러니까 1차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을 뽑게 되면은 뭐 2, 3차를 사람이 한다든지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지하더라고요.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감지를 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장했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약간의 그런 것들로 판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더 무섭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에서 뭘 경험을 해서 이걸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무리 그 상사가 똑똑한 사람이어도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심박수를 잴 수 없잖아, 내 눈으로. 아니 그리고 뭐 세계에 뭐가 있었는데 뭐 해외에 뭐가 있었는데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면접자나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정보라면. 근데 AI라면 이 정보가 틀린 거를 바로 잡아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네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되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모든 지금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기업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 비행 택시에 이르기까지도. 맞아요. 근데 뭐 위험하다, 뭐 교통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인간이 사실 더 위험하다. 졸음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더 안전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하늘길에 대한 법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도 했고,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때 한 14년도, 15년도에 이제 트렌드 관련된 거 뭐 만들고 하면서 그때 되게 많이 그 메가로 잡으면서 얘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는 형태가 내 집만큼이나 그걸 대변하는 공간이 될 거고, 그럼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먼 미래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놀고 있는 손발이 해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누면서. 그때는 이제 되게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잖아 얘기했지만 지금 실제로 그 실험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되게,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됐고 상용화를 위한 단계에 와 있잖아요. 곧 이것조차도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관건은 해외에서는 먼저 그것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통 시스템이나 길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론 배달도 우리는 주택에 사는 삶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베란다 열어놔야 돼.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실현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해외에 조금 약간 막 길이 크고 이런 도심에서 더 먼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그 본 거 중에서는 2020년도 기점으로 해갖고 경기도 쪽에서는 버스 같은 거는 시범 운행을 한다고 했던 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교통 이런 거에서 조금 그걸 인력을 그런 쪽으로 좀 뭐 하려는? 근데 정말 그러면 인간의 자리가 없어지겠네요. 그쵸. 뭐 해외에서 판사의 역할을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변호사, 판사, 의사 뭐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뭐 이미 얘기가 나왔고, 뭐 아디다스 같은 데 이런 데는 신발 만드는 공장도 이미 시스템 100% 기계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산대를 이제 없애는 맞아요. 아마존 것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국내도 편의점들이나 이런 곳들 중에 무인인 곳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때 그 아마존이 그 한 매장을 아예 무인 시스템 계산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앱으로 다 이제 결제하고 나갈 수 있는 매장을 이렇게 시그니처로 보여주면서 국내에도 막 되게 떠들썩하게. 맞아요. 근데 그러고 얼마 후에 이마트에서 24세. 이마트 매장 지금 가보면 이제 여전히 그 나눠져 계산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한쪽에는 한 분만 딱 맞아요. 계시고 계산대가 한 4-5개?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못하면 우리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지금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직원한테밖에 계산을 못해요. 술을 사가지고. 저도 워낙 물건이 많아서 저는 술을 사서, 술은 그 기계에서는 술을 못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계산이 기계에서 술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장을 보면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다 찍고 해야 되니까. 그 카트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고 좀 편하진 않은데. 근데 그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잖아요. 담는 대로 그냥 들고 나와도 그쵸. 되는. 걔는 미리 그게 다 시스템으로 저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담으면 그게 다 인식이 되고 바로 결제. 그러니까 돈이 언제 썼는지 카드 쓰는 것보다 더 맞아요. 후국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가깝게 와 있고 생각보다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막 드는데. 어떡하지? 또 그런 반면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근데 그런 반면 그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어떤 셰프들은 더 고용을 해서 거기서 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가 어떤 단순 노동자들의 설 자리는 잃어버리는 대신 뭐 창의적인 어떤 일이나 자기의 어떤 분야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연봉으로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교육의 필수가 코딩 교육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얘기할 것 같지만 뭐죠? 코딩을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에 다 코딩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에까지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선생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답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과 코딩이라는 게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러니까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프로그래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빠는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뭐 코딩 이렇게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켜서 이번에는 다른 길로 와봐.
다음에는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훈련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 수업을 뭐 하루에 1시간씩 가르치는 걸 한다 쳐도 이미 그 이외의 시간에 학교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 환경이 만들어질까 나는 저는 그게 너무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도 주입식으로 그니까요. 또 코딩도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죠. 요즘에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아니까 약간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른 형태의 좀 뭐 그런 것들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조기 교육이나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는 또 더더욱 이렇게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좀 이렇게 비슷한 구역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선생님 하나 있고 그런 마을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에 정규교육은 없어지나? 갑자기 또 다른 얘기. 국가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인 인증된 AI 선생님들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거야, 집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벌써 이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도 아, 맞아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도 다 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학교 자체가 인원수가 적어서 폐교하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그런 게 대학교들이 많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많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던 교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연과 학연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얘기 계속 기사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노동력은 어디로 그러네요. 가는가? 그래서 한동안 이런 이슈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같이 나왔던 막 책들도 보고 하면은 놀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를 창출하는 형태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막 이슈도 되게 많이 나오고 토론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 너무 좋아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치만 나의 미래에 아니 근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있는 것도 팩트고 하지만 위협적인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까지 저희 둘이 지금 신나서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꽉 채워서 방송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도 어렵고 이미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유튜브를 한 20살 때까지 유튜브를 모르게 하고 잘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유치원 가서 다 만날 건데 뭐. 근데 어쨌든 어느 환경이든 이제 현명하게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삶의 균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잘 활용하면서도 뭔가 인문이나 뭐 윤리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많이 되면서 정말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 철학 그리고 어떤 문학,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는 거에 대한 이런 수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돼야겠구나. 그래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크게 느낀 약간 그런 방송이었네요. 네, 다양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이번 방송이었고요.
네, 그럼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예고 드려야겠죠?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57화의 주제는 펀딩 만능 시대입니다. 그 지난주에 TV 방송 보다 보니까 태극기함 만드는 걸로 관련해서 배우 유준상 씨가 펀딩 하는 거 프로그램 전파를 탔더라고요. 근데 뭐 몇백 배의 펀딩을 됐다고 하던데 금액이 좀 낮긴 했지만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약간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좋고 누군가의 생각에 우리가 결과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지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 펀딩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펀딩이 어떤 소비와 문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해주는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 이미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해진 그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6화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